잠깐 좀 알아볼 거 그러는데, 그 전에 여러분이 이제 읽어야 될 소설책이 두 권이 있어요. 중간고사 때까지는 지금 화면에 있는 이 책을 읽으세요. 난쟁이 백작 주주인데, 믿기 힘들지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주주는 장난감을 뜻하는 말이에요. 어린아이들 말이에요. 아빠 주주 장난감 사줘. 그럴 때 이제 아이들이 주주 그래요. 원래는 주애인데 주주 사줘 그래. 그런데 이 책을 번역한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야. 자, 그래서 이 책을 하나 읽고 여러분이 오늘도 잠깐 이제 강의를 하겠지만 프랑스어가 유럽에서 어떤 권위를 갖고 있었는지, 또 계몽주의는 뭔지, 프랑스 대혁명 나폴레옹은 뭔지를 선생님의 강의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듣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소설 작품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게, 그렇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통해서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제 그런 역사적인 문화적인 사실들을 접하면은 또 다른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주인공은 키가 98cm야. 난쟁이인데, 우리가 흔히 난쟁이 하면 생각나는 그런 기형적인 얼굴이 크다든가 뭐 다리가 휘었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이 인간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비례만 줄은 거예요. 그런 그 비례성 난쟁이가 있대요. 뇌와 수차 때문에 생긴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99살을 살아. 그래서 굉장히 오래 사는 거의 100세를 사는 사람인데, 그래서 마리 앙뚜아네트도 만나고 뭐 별 사건을 다 겪어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 조그만 1m가 안 되는 난쟁이가 특히 불어를 모국어처럼 해요. 자, 이제 그런 것들 전부 다 이제 왕비도 만나고 뭐 영국도 가고 프랑스에서 나중에 프랑스 혁명도 만나가지고 막 짓밟혀가지고 다 죽다 살아나고 뭐 알코올에 넣어가지고 모형을 만들자 그런 얘기도 있고, 하여튼 별 얘기가 다 있었어요. 재미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읽으면 돼. 역사 속에서 난쟁이로 산다는 게 뭔지, 이제 나중에 이제 요거 강의를 이제 프랑스 문학 강의 하면서 잠깐 할 텐데, 여러분은 지금 모르는 깜짝 놀랄 사실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프랑스만이 아니라 전 유럽의 궁정에서는 기영아, 난쟁이, 이런 사람들을 컬렉션 하듯이 모아요. 특히 왕비들이. 그래서 장난감처럼 데리고 놀아요. 굉장히 잔인한 일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에피소드들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권력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 왕정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불합리하고 무서운 제도였는지, 인권이라고 하는 게 뭔지, 특히 여자들, 말도 못해. 너무너무 불쌍해. 이제 그런 거를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런데 소설을 읽고 느끼는 거하고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사실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거하고는 조금 틀려요. 그래서 한번 읽었으면 좋겠고, 우리도 역사의 장난감이에요. 우리는 정치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정치를 할 학생들도 계시겠지만 무방비 상태예요. 트럼프 같은 이상한 사람이 들어서든, 필리핀의 투테르트가 들어서든, 뭐 개인적으로 홍준표 씨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이 들어서든 우리는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어요. 자, 역사의 장난감이 된다. 그게 뭔 의미인지 이제 비유적으로 이 소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중간고사 때까지 읽고 가지고 들어와서 시험을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는 기말고사 때까지 한 달 반인데, 그때 읽어야 될 책은 이거예요. 여자의 일생인데, 두 개의 장편 소설이 있어요. 하나는 이 책을 사면 좋은데, 하나는 여자의 일생이라고 하는 소설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뭐 다 들어봤죠? 또 하나는
비계덩어리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중편 소설인데 둘 다 굉장히 재미있고 읽길 잘했다 싶을 거예요. 읽고 나면은. 자, 여자의 일생은 프랑스 문화, 교육 제도, 특히 왕정이 무너져서 신분 제도가 붕괴했지만 그 이전에 신분 제도를 혁명 이전에 신분 제도를 유지했던 근원인 피해 문제, 즉 혈통의 문제 대신에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폐지가 되니까 그 다음에는 무엇가 인간의 그런 옛날식의 귀족이다, 평민이다를 결정을 해요? 돈이에요. 그 뼈 아프고 그 사실이 이 소설 속에 나와요. 그래서 거의 같은 날 태어난 마님과 하녀가 관계를 이제 한 가족에서, 한 집에서 살았겠죠? 나중에 죽을 때쯤 돼서 나이 들어서는 위치가 바뀌어요. 하녀가 억적같이 돈을 벌어가지고 상전이 돼. 그리고 엄청난 저택을 다 저당 잡히고 다 팔린 마님이 그 하녀한테 의지해서 살게 돼요. 바뀌어요. 그 다음에 수녀원에서 나와서 아무 남자에 대한 경험, 세상 물정을 모르는 여자가 어떻게 험한 인생을 살게 되는지도 나와요. 그 다음에 종교 문제. 종교가 이제 프랑스 대혁명 때 폐지가 되죠. 거의. 그러다가 다시 이제 왕정 복고되고 이러면서 다시 살아나는데 그때 마을에 있는 사제들, 신부들이 어떻게 나눠져요. 좋은 신부, 나쁜 신부가 있는데 어떻게 특히 여자들 또 가정사에 개입을 하는지, 교육에 개입하는지도 나와요. 네. 굉장히 재미있는 작품이고 그 다음에 비계덩어리는 1870년 프러시아하고 전쟁을 해요. 그 이제 보블 전쟁, 그렇게 이제 일본 말을 그냥 번역해서 하기도 하는데 프러시아, 프랑스 전쟁이죠. 최초로 프랑스가 이제 독일 사람들한테 져요. 그래서 베르사유에 와가지고 비렐름 1세가 비스마르크하고 다 와가지고 비렐름 1세의 대관식을 독일이 아니라 프랑스에 와서 해요. 베르사유에서. 아주 치욕적인 그런 이제 사건인데 그때 프랑스 북부 노르망디 지방에 독일군이 들어오죠. 그때 마을 사람들이 지금과 식으로 얘기하면 봉고 같은 차를 타고 10명이 타고 이제 마차죠. 큰 코치라고 하는 마차를 타고 피난을 가요. 피난을 가는데 비계덩어리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땅딸막하고 뚱뚱한 여자가 타요. 그리고 수녀도 타고 귀족도 타고 실업가도 타고 같이 가요. 그런데 비계덩어리라고 하는 별명이 있는 뚱뚱한 여자는 길거리에서 몸을 파는 창녀였어요. 그런데 이 여자만이 바리바리 뭐 도시락도 싸고 햄도 싸고 포도주도 싸가지고 이제 한참 해가지고 마차에 올라가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 준비 없이 타고 다 같이 나눠 먹어요. 그런데 나중에 독일군이 한테 잡혀요. 근데 독일군 장교가 프러시아군 장교가 이 비계덩어리라는 별명을 가진 그 여자를 보고 너 오늘 밤 내 방에 들어와서 수발을 들어라 그래요. 너 싫다. 그때 뭐 수녀들하고 귀족들이 모여가지고 너 어차피 직업이 몸 파는 여자인데 뭐 싫을 게 뭐가 있냐? 그래가지고 강제로 집어넣어요. 그래서 슬픈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 가지 재미있어요. 미국의 존 웨인 나온 역마차라든가 중국에서 나온 영화라든가 그래서 폐쇄적인 미니버스라든가 봉고차 타고 몇백 킬로를 이동하면서 차 안에서 일어나는 인생살이의 축소판 같은 그런 영화들 많은 모티브를 제공한 그런 소설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보블 전쟁도 알 겸 유명한 중편 소설이니까 그 의미도 할 겸해서 요거는 이제 기말고사 때까지 볼 거예요. 선생님이 미리 얘기해 주는 거는 얼른 도서관 가서 찜을 하란 말이에요. 얼른. 자, 그리고 비록 소설책이지만 책을 읽을 때는 뭘 해야 돼? 그냥 읽으면 안 돼. 조그만 독서 카드를 하나 마련을 해요. 주인공, 그 다음에 배경 등, 그 다음에 시간, 공간, 그 다음에 인물 관계, 소설가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 아름다운 묘사, 그런 것들을 포스트잇을 붙여서
그렇게 해놔요. 그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나중에 시험 볼 때 페이지 넘기다 시간 다 보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습관을 지금부터 들여야 돼. 책 읽는 습관. 소설책이라고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두 권의 책을 여러분이 한 학기 동안 선생님하고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은 프랑스 혁명의 지적인 문화사적인 근거인 계몽주의를 잠깐 볼 텐데, 프랑스 혁명보다 더 큰 주제야. 다 일일이 얘기할 수는 없고, 자, 일단 여러분이 자, 계몽주의를 보기 전에 이 그림을 이제 한 장 먼저 좀 봤으면 좋겠어. 자, 아름다운 귀부인이 너무너무 예쁘고 화려한 치마를 입고 지금 포즈를 취했어요. 자,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마담 드 뽕파두르, 그러니까 뽕파두르 부인, 그렇게 불러요. 뽕파두르 부인.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프랑스 국왕인 루이 15세의 페이보리트, 그러니까 프랑스 말로 파보리트라고 그러는데 총희, 첩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왕비가 따로 있었고, 그 다음에 왕비 말고 왕이 데리고 있었던 이제 다른 여자들을 총희라고 그래요. 그거는 남성, 여성 같이 써요. 그러니까 왕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신하, 왕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여자,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자일 경우에는 이제 총희라고 그래요. 남자일 경우는 총신, 그런 거죠. 자,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루이 15세는 루이 16세, 나중에 이제 꽁코드 광장에서 단두대로 처형되는 루이 16세의 할아버지. 나중에 이제 베르사유 강의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루이 15세의 선왕이었던 루이 14세는 루이 15세의 할아버지가 아니라 증조 할아버지. 그러니까 루이 14세 당시에 왕세자와 그 왕세자의 또 세자가 죽을 때까지 루이 14세가 혼자 오랫동안 78년 78살에 죽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한 나라를 통치한 거예요. 장자상속이니까 왕이 죽지 않으면은 그 다음 왕자가 왕위를 세습할 수가 없었어요. 예. 루이 15세는 루이 16세의 할아버지인데, 선생님이 왜 이 이야기를 길게 하냐 그러면은 이런 거예요. 자, 루이 15세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왕실에서 계속해서 일가 친척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병과 죽음에 대한 그런 굉장한 트라우마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잊기 위해서 타미케어, 술이라든가 성애 쪽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루이 15세를 이해할 때는 이제 그런 양쪽으로 같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굉장히 많은 총이들을 주변에 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왕정의 가장 취약한 점 중에 하나예요. 100년에 한 번씩 좋은 군주도 나와요. 어진 임금님도. 그러나 그건 기대하기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사람이 이제 뽕파두르 부인이에요. 그런데 결혼을 할 때 왕의 눈에 띄어서, 결혼이 아니라 왕의 눈에 띄어서 총희로 간택이 될 때 이미 결혼을 한 여자였어요. 아이가 있었어요. 그러나 워낙 몸매도 좋고 얼굴도 예쁘고 특히 배운 게 많아서 감각이 있고 말도 잘하고, 그래서 간택이 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짐작을 하겠죠. 그러면은 처음에 왕을 어떻게 만났을까? 자, 그러면은 저 사람이 직접
루이 15세를 찾아간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도회를 연다든가 무슨 왕실에서 큰 행사가 있을 때 이미 뽕파두르 부인을 치장을 멋있게 해가지고 자꾸 왕 앞에 왔다 갔다 하게 만든 거예요. 그 뒤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 다른 사람들이 뭐야? 그 뽕파두르 부인을 통해서 이권이라든가 권력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이겠지.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왕의 눈에 띄어요. 자, 그래서 왕의 애첩이 되는 거야. 자, 왕의 애첩이 되니까 그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왕비보다 마리 레진스카라고 하는 그 폴란드 여자가 있는데 왕비예요. 그 왕비보다 이 뽕파두르 부인을 더 자주 찾게 돼요. 더 자주 찾게. 그렇죠?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에 결혼을 한 상태에서 왕의 애첩이 총이가 됐다 그랬어. 아이도 있었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루이 15세하고 같이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2번 사산을 해요. 자, 그러면은 왕의 입장에서는 자기 애첩이지만 아이를 낳아주면은, 그렇죠? 가뜩이나 실세인데 더 힘이 있겠죠. 근데 그렇게 안 된 거예요. 그렇게. 자,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루이 15세가 또 다른 여자들을 또 찝쩍거려요. 선생님이 이제 말이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역사 이야기니까 감안해서 들으세요. 그래서 루이 15세는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짓까지 해요. 14, 15 지금의 중학교 학생들 이런 아주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놀아요. 그 왕정하에서의 국정농단이 일어난 장소가 베르사유 궁이에요. 베르사유. 자, 그럴 때 뽕파두르 부인은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아무리 왕이지만 그러나 그건 뭐 관례였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예 뽕파두르 부인 자신이 그런 젊은 아이들을 왕의 침실에 집어넣는 막말로 얘기해서 포주 역할을 해요. 왕실이 그렇게 난잡했어. 자, 그런데 그건 뭐 수도 없이 많은 작가가 소설화되고 다 영화도 되고 다 나와 있어.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그림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이 그림을 그냥 보지 말라고 그랬어. 어차피 여러분 미술 전문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그림을 뽕파두르 부인이 살았던 18세기 중엽에 그려졌는데, 그럼 뽕파두르 부인이 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자기 침실에, 자기 방에 걸어놓고 자기가 즐기기 위해서, 자기 초상화를 보고 즐기기 위해서 그렸을까? 그 질문부터 해봐야 돼. 아니겠지. 이 그림은 뭐야? 폐하, 저 초상화 하나 그렸는데 이렇게 예쁘지 않습니까? 하고 왕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린 거야. 자, 그러면은 왕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는데 이거 한 점만 그렸겠어? 아니지. 여러 점 그리죠. 또 그림만 그린 건 아니죠. 조각 작품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은 실세 중에 실세고 베르사유 궁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여자인데, 그 여자의 초상화를 그려주는 화가 그 한두 사람이 아니고 또 조각을 해주는 조각가, 또 지금 입고 그림을 그린 치마를 디자인해주고 꾸며준 의상 디자이너, 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저 왕의 총의를 위해서 옆에서 시중을 들고 그림을 그려주고 조각을 해주고 뭐 다 했겠지.
그렇게 해서 태어난 사조가 로코코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당시를 지배했던 문화사의 사조가 그게 계몽주의. 자, 계몽주의는 자유스럽게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허락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그래서 인권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인간은 뭔가를 새롭게 정의하려고 하는 시도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런 풍조가 퍼지기 위해서는 말을, 글을, 표현의 자유가 허락이 되어야 돼요. 근데 왕정하에니까 이게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 자, 이제 보세요. 자, 그래서 선생님 책을 들고 있네요. 이제부터 그럼 책을 쓰고 말로 글로 뭔가를 표현하는 거죠. 인간은 뭐고 역사는 뭐고 경제는 뭐고 자연은 뭐다. 하나님은 뭐다. 그렇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설로 또는 다른 책으로. 그죠? 자, 그래서 책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 속에서 왕의 총리가 손에 책을 들고 있다는 것. 또 그 다음에 저 뒤에 보면 뭐가 있어요? 책꽂이가 있네요, 선생님. 그런데 책꽂이에 책이 꽂혀 있죠. 다른 배경, 그림의 배경에 책 말고 다른 걸 얼마든지도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런데 책꽂이를 꽂아놓은 거예요. 책을. 그리고 직접 여자가 뽕파두르 부인이 책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의도가 있는 거군요. 특히 모델인 뽕파두르 부인이 그림을 그린 화가 보고, 화가 선생, 나 책 들고 있고 뒤에 책꽂이를 배경으로 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주실래? 그러시죠, 마담. 뭐 그랬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장미송이도 막 있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하나 봐야 될 건 뭐다? 자, 옷이 너무 예쁘죠? 옷이 너무 예뻐요. 네. 안 예뻐? 우리 여기 이제 여학생들 많이 계신데 아마 결혼식 할 때 한번 입어보고 말 거야, 이런 옷. 네. 그죠? 근데 모든 여자들은 이런 옷을 한 번씩 입어보고 싶어 해요. 그렇지 않아? 네. 화려하고 예쁘니까.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뭘 알아야 되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네. 자, 루이 15세 때 왕의 사랑을 받는 총리가 이런 옷을 입잖아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초상화를 걸어놓고 그림이 완성됐다. 그러면은 다른 귀부인들을 부르겠지. 뭐 문자를 보낸다든지 뭐 카톡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이제 부를 거야. 그 당시도 다 있었어. 스마트폰은 없었지만 뭐 메신저가 있었잖아. 전령들이. 자, 그래서 모였어. 마담 너무너무 아름다우시군요. 그지?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저 치마가 유행을 하는 거지. 나도. 그런데 그게 프랑스에서 끝이지 않았지. 전 유럽으로 퍼진 거예요. 야, 요새 베르사유 궁에서는 뽕파두르 부인이 뭘 입는 데더라. 퍼져. 자, 뭐야? 선생님, 프랑스 명품 산업이 저기서부터 시작된 거네요. 빨리 여러분이 캐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로코코 시대 때 프랑스의 의상, 실내 디자인, 그림, 조각, 정원, 그것들이 다 퍼지는데, 퍼질 때 뭐가 같이 들어갈까? 프랑스 언어가 같이 들어가는 것이. 자, 여러분, 코카콜라 마시고 추인껌 씹고 그 6.25 때 미군이 들어와서 우리한테 말려줘. 지금 여러분 다 뭐 써요? 삼성 안 쓰고 아이폰 쓰지? 응? 우리 막내놈 또 우리 큰딸 시집간 전부 다 아이폰 써. 그래서 선생님이 야, 니네들 왜 미국 거 써? 삼성 거 쓰지? 그랬다가 얼마나 야단을 맞았는지 몰라, 아이들한테. 우리 막내는
선생님이 LG 그램 사줬더니 이 중고시장에 내놓고 지가 무슨 저기 뭐 저 스티브 잡스가 만든 걸로 바꿨어. 미안해 아빠 뭐 이러더라고. 이 새끼. 뭐 어떻게 해 그걸 뭐. 그렇죠? 자,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 당시 그런 기계가 없었지만 의상, 실내 디자인, 의자, 정원 다 조각, 회화 다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뽕파두르 부인이 파리에서 살 때 베르사유에 살았는데 파리에 있는 저택이 엘리제궁인데 그 엘리제궁 주변에 뭐가 있다고? 500개의 명품 부티크들이 다 모여 있는 거기가 명품 거리야, 쇼핑가야. 그게 우연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여러분 같이 봐야 돼. 같이 명품 산업 따로 보고 역사 따로 보고 치마 따로 보고 그림 따로 보고 그러면 안 돼요. 같이 봐요. 그걸 뭐라고 그래? 그걸 문화라고 그래. 문화? 광고에도 얼마나 많이 활용이 되는지 몰라요. 자, 세 번째, 개가 있어요. 개 보여요? 선생님 뭐 그림 그리는데 귀부인들이 뭐 그림 그리면 초상화 그리면 항상 개가 나오던데요. 그렇지, 항상 개가 나와. 그 이게 항상 그림에 여자 그림에 개가 나오는 전통은 어디서 시작된 것과?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시작돼. 그러면 화가들이 전부 다 이탈리아 가서 그림 보고 사진 찍고 했겠네요. 뭐 그 당시 사진은 없었지만 당연하지. 프랑스 사람들, 영국 사람들 가릴 거 없이 모든 화가나 조각가, 건축가들은 어디 가서 공부했다? 이탈리아 가서 공부하고. 그거는 19세기 말까지 이어지는 전통이에요. 로댕도 마찬가지야. 피렌체 가고 로마 가가지고 충격을 받고 돌아온 거예요. 다 맞아. 그건 아예 에콜 데 보자르라고 하는 미술학교에서 장학금을 줘가지고 프랑스 미대생들을 로마로 유학을 보내요. 지금도 그 집이 그대로 있어. 거기 가서 3년 동안, 4년 동안 장학금 받으면서 공부해.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과제물을 내야 돼. 그 과제가 뭔지 알아? 조각이면 조각, 회화면 회화를 유명한 궁에 들어가서 그대로 이미테이션, 모사하는 거예요. 조각도. 그래가지고 파리로 보내. 에콜 데 보자르 학교로. 그러면은 딱 보고, 합격. 그렇게 해가지고 제작된 이미테이션 작품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상당수 베르사유 궁과 베르사유 정원에 있어요. 자, 개는 뭐냐? 옛날 르네상스 때부터 귀부인들을 그릴 때 강아지, 펫을 집어넣어요. 자, 여러분. 선생님이 어저께 이제 일요일 날 저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봉사하느라고 일산 사는데 거기 스타필드 고향을 갔어. 와, 뭐 말도 못해. 뭐 수만 명이 와가지고 임시 주차장에 차 세우고 뭐 난리가 났었어. 근데 딱 입구로 들어가자마자 무슨 가게가 있었는지 알아요? 개 가게가 있는 거야. 개용품 파는. 그런데 이게 값이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겁이 나서 못 사겠어. 그리고 그 스타필드는 계속 돌아다니다 보면 전부 다 여자들이 개를 끌고 다녀. 그래서 딱 봤더니 애완견 입장 가능. 개를 끌고 다녀. 이게 바뀐 거야. 이게 바뀐 거야. 여러분, 개 사료 정도가 아니라 개 사진 찍어주고 옆에서는 애견 카페가 있어. 앉아가지고 개하고 개 입에다 무슨 뼈다구 같은 거 넣어주고 지는 커피 마시고 펌 잡고 책 읽고 있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속으로는 선생님이 그랬지 놀고 있네. 그랬는데 여하튼 놀고 있네가 아니라 이게 인더스트리야. 산업이 된 거야. 그리고 지금 거의 한 집 건너 한 집씩 집에서 애완견을 키워요. 선생님도 키웠어. 지금은 딴 데 갔지만. 그렇잖아.
선생님 밤에 11시쯤 들어가면 오직 개만 나와서 선생님을 반겨. 응? 쳐다보지도 않아, 얘들. 그죠? 그런데 이제 20대, 30대 된 그런 젊은 부인들, 젊은 여자들이 개를 끌고 다니는. 그리고 목걸이 사고, 침대 사고, 차 탈 때 이거 사고, 사진 있고, 개가 있는 추린 행사. 와, 그게 들어가자마자 있어. 여러분, 매장을 어떻게 배치를 한 걸까? 그 스타필드에서 왜 들어가자마자 개를 파는, 개용품을 파는 가게가 첫 번째 있었을까? 고민해 봐야 돼. 그러니까 그림을 볼 때나 그런 데 갈 때 그냥 가지 마. 그냥 보는 거 아니에요. 그걸 분석을 해 봐야 돼. 이유를 분석을 해. 일단 들어가면 정신이 없어. 막 밥집, 뭐 옷집, 뭐 번쩍번쩍하고 뭐 모니터들이 정신이 하나도 없어. 정신이 하나도 없으니까 막 지갑을 열 것 같아. 근데 개가 있어. 그리고 개를 끌고 들어가도 된대. 자, 여러분, 개와 고양이 이제 그런 거를 용품을 파는 가게가 왜 들어가는 입구 초입에 가장 먼저 있었을까? 따져봐. 자, 이 그림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그냥 그림을 그리는데 뭐 개가 쫄랑쫄랑하고 왔나 보죠, 선생님. 그게 아니지. 의도적으로 갖다 놓은 거야.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는 책이나 뒤에 책꽂이나 이런 테이프 여기 있는 거나 똑같은 의미를 지니는 거예요. 중요성에 있어. 개는 fidelity, 그러니까 충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그림은 누구 보고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초상화를 보고 아, 나 참 예쁘다. 그렇게 자화자찬하기 위해서 그린 게 아니라고 그랬지. 루이 15세한테 보여주기. 폐하, 어젯밤에도 안 오셨네요. 오늘 좀 오시죠. 저 예쁘죠? 그거 보여주기 위해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개는 뭐야? 개는 자기 자신이야. 폐하, 저는 폐하한테 충성하는 여자입니다. 그 개의 상징성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에 나오는 책, 강아지, 또 뒤에 있는 책꽂이, 아름다운 치마, 손에 들고 있는 책,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해석을 기다리는 그런 기호다. 이거. 현대 추상화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나 옛날 이런 구상회화에는 이제 그런 게 있지. 자, 그러면은 이제 계몽주의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저 뒤에 책을 보세요. 책이 어때요? 지금 뽕파두르 부인이 손에 들고 있는 거는 힘이 없는 여자가 한 손으로 딱 집어도 될 정도로 가벼운 책이지. 그런데 저 책꽂이에 있는, 꽂혀 있는 책은 상당히 두께가 있고 장종도 제대로 되어 있고 크죠. 그러니까 저 뒤에 있는 책은 뭘까? 백과사전이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림을 잘 봐야 되는 거야. 자, 이제 뽕파두르 부인을 봤는데 그림은 누가 그렸다고? 프랑스와 부쉐. 프랑스와 부쉐는 뽕파두르 부인 당시 로코코 시대에 가장 유명했던 화가예요. 단순히 화가가 아니라 그림도 그리고 그 다음에 타피스트리라든가 또는 프랑스 말로 따삐라고 그러는데 양탄자를 짜요. 그 공장이 따로 있어. 그 공장에서 양탄자를 따고 양탄자인데 벽에 거는 거 있죠. 테피스트리. 그런 것들은 직조공들이 짜긴 짜지만 그 원본이 되는 그림을 다 유명한 화가들이 그려줘요. 그때 그 그림도 그려주고 아예 그런 양탄자 짜는 공방의 책임자 역할까지 해요. 그러니까 뽕파두르 부인한테 잘 보인 거지. 응? 그래서 화가 아저씨 양반 거기 좀 맡아주시죠. 그리고 이제 거기까지 간 거야. 자, 부쉐를 받고 그 다음에 또 자, 나중에 부쉐가
똑같은 그림을 다시 그려요. 2년 있다가. 그런데 이 그림은 똑같은 포즈인데 옷도 좀 바뀌고 강아지도 없어지고 더 뒤에 책도 없어졌어요. 책꽂이도 없어졌어요. 그러나 책은 계속 들고 있죠. 자, 이제 그거 한 점 더 보고 똑같은 화가 그린 거고. 자, 그 다음에 요 그림을 이제 와서 보죠. 요거는 프랑스와 부시하고 비슷하게 이제 같은 시대에 살았던 그 화가인데 지금 여러분이 보는 요 그림은 유화가 아니에요. 유화가 아니고 파스텔이에요. 나중에 이제 가루 날리지 말라고 이제 니스를 칠하긴 하지만, 자, 파스텔. 그런데, 자, 잘 보세요. 여전히 똑같은 뽕파두르 부인인데, 옷도 조금 다르지만, 그것보다 아까는 뽕파두르 부인이 한 손에 아주 가벼운 책을 들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책은 백과사전이나 뭐 철학서 같은 게 아니야. 아주 가벼운 거예요. 여자가 한 손으로 딱 들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책이죠. 그러니까 뭐겠어? 뭐 짤막한 단편 소설이나 뭐 그런 거겠지. 그치? 자, 그런데 지금 이 여자는 들고 있는 이 그림에서는 뽕파두르 부인이 쫙 펼치고 있죠. 저거 악보야. 악보. 자, 그 다음에 책상 옆에 보니까 거의 제목을 읽을 수 있어요. 이렇게 확대해서 자세히 보면은. 그래서 거기 있는 책이 뭐냐면은 디드로 달랑벨의 백과전서, 몽테스큐의 법의 정신, 볼테르 같은 계몽주의 유명한 철학가, 소설가들의 작품들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요 작품은 조금 아까 나왔던 부쉐가 그린 똑같은 인물을 배경으로 해서 그린 그림에서 보다 책이 조금 더 사람들 눈에 띄게 그린 거지. 그죠? 자, 이 차이는 굉장히 중요해요. 자, 좀 이따 설명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아마 여러분 이 그림은 많이 봤을 거예요. 책 읽는 여자. 요게 이제 영어로 하면 영어 리딩인데, 라 리저 중에 책 읽는 여자, 프라고나르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자, 그냥 그런 사람이 그림을 그렸나 보다. 그렇게 이제 알아둬요. 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지만, 자, 이제 선생님 만나서 이제 한 사람 더 배운 거야. 부쉐, 아까 이제 깡땡 라투르 배우고, 이제 그, 프라고나 이렇게 배웠어요. 자, 선생님이 강의 시간에 이야기하는 화가들은 곰브리치 같은 대중적인 미술사에 몇 번씩 얘기되는 아주 유명한 화가야. 왜냐하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처음 들어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전혀 개의치 말아요. 개의치 말아요.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알아두면 되는 거야. 자, 책 읽는 사람을 3사람 봤어요. 아까 처음에 화려한 치마를 입고, 그 다음에 파스텔 화로 한번 봤고, 지금 또 봤어요. 자, 그런데 그냥 봐. 선생님, 근데 아까 그림하고 조금 화풍이 다르네요. 그죠? 이거는 막 붓질이 보이잖아. 그죠? 거칠고 빨리 그린 것 같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그림도 선생님 어떻게 저렇게 책이 조그만 걸 들고 있네요. 그 당시에도 저렇게 조그만 책이 있었을까요? 자, 한 소녀가 영걸이니까 뭐 고등학생 아니면 여러분 같은 이제 대학교 1학년 정도 되는 아주 20에 안 된 젊은 이제 처자겠지. 책을 읽는데 책을 딱 들었어. 근데 이 묘사를 잘 봐요. 딱 보면 새끼손가락이 보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새끼손가락 말고 2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책을 집을 수 있을 정도니까 책이 작고 가볍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이 처녀가 지금 딱 소파에 기대가지고 딱 보고 있는 요 책이 그렇게 무게 있는 두꺼운 책, 또 따라서 값비싼 그런 책은 아닌 거지. 역시 내가 보기에는 연애소설일 거예요. 자, 우리가 3편의 책 읽는 여자, 책을 갖고 있는 여자를 봤어요. 그런데 악보를 들고 있는 사람 말고 그 뒤에 백과전서도 있고 뭐 몽테스큐의 법의 정신도 있고 볼테르 소설도 있는 그런 묵직한
책들이 있는 그런 그림도 봤는데 이 그림에 와서는 이제 책이 굉장히 작아진 거예요. 자, 여러분이 무슨 질문을 해야 될까? 무슨 질문을 해요? 자, 왜 그러면은 뽕파드로 부인이 여러 화가들한테 자기 초상화를 그릴 때 책을 배경으로 해서 책을 들고 있는 포즈를, 또 아까 파스텔에서는 책 제목까지 보이게 했을까? 얘기했죠? 왕한테 보여주기 위한 그림인데 그랬던 거예요. 뭐야? 폐하. 저 나 뒤에 있는, 그림을 그린 내 뒤에 있는 책을 좀 보십시오. 그런데 그게 보내준 거야. 그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면서 폐하, 책을 좀 보십시오. 지금 세상이 백과전선 시대고, 지금 세상이 볼테르가 소설을 쓰고 몽테스키유가 법의 정신을 썼습니다. 폐하,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날 주색 잡기는 하고 계실 겁니까? 안 됩니다. 바꾸세요. 그 메시지를 그림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루이 15세는 전혀 관심 없었어. 전혀 관심. 자, 이제 뭐야? 뽕파드로 부인은 아는 거야. 아, 이렇게 10년, 20년 가면은 세상이 달라지겠구나. 달라지는 거야. 그걸 안 거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아까 선생님이 보여줬어요. 자, 뽕파드로 부인 뒤에 있는 책꽂이에 무겁게 꽂혀 있는 저 책들은 뭐다? 저게 디드로와 달랑베르라고 하는, 수학자고 달랑베르는, 디드로는 철학가라고 그러는데 소설도 쓰고 미술 평론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자, 그 사람이, 두 사람이 같이 편집을 해가지고 출간한 인사이클로피디아, 백과사전이야. 백과사전. 그 백과사전을 지금 꽂아 놓은 건데, 백과사전은 출간될 때 20몇 년이 걸리는데 첫 번째 질이 나왔을 때 판금대, 금서야. 그런데 금서인데 지금 루이 왕의 애첩이 그림 그리면서 감히 백과사전을 꽂아놓은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루이 15세는 신경도 안 썼어. 그 예를 들면은 얘가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는데,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에 있을 때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의 작품이 거기 간 거야. 이회수, 조종래 이런 사람의 책이 있었다고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 앞뒤가 안 맞잖아. 지금 그 상황이 벌어진 거야. 자, 여러분, 그런 백과사전이 뭔데 금서가 됐을까? 금서를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이른바 유럽에서는 그걸 인덱스라고 그래. 인덱스는 검지손가락이지. 검지손가락? 야! 그럼 금지한 거야. 그 금서 목록에 올라가는 거야. 바티칸에서 매년 검사를 해가지고 읽으면 안 될 책들만 골라 목록을 작성을 해. 그 목록이, 금서 목록이 인덱스야. 줄여서 검사 인덱스라고 그래요. 그 인덱스에 들어가 있는 책은 선생님이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 집에 있는 문학 전집, 고대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들이 다 금서야. 성경 빼고. 그렇게 보면 돼. 자, 그럼 도대체 뭔가 이거예요. 왕정하에서 왕이 애첩을 두고 그랬던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바꿀 수가 없어.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 17세기 초부터 18세기 초부터 지금 백과사전 같은 거 여러 식의
소설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마논 레스코 같은 건데, 귀족이 길거리 여자 사랑하고 이제 그런 얘기들, 그런 자유스러운 연애라든가, 그런 주제를 다룬 소설들, 왕정을 비판하는 그런 소설들, 볼테르 이런 사람들의 소설들이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계몽주의 시대에 달랑베르, 디드로 같은 사람들이 백과사전을 만들기 시작해. 원래는 이제 브리테니카 같은 걸 번역하기로 했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직접 만들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백과사전이 이제 금서가 되는데 그걸 갖다 꽂아놓은 거예요. 에피소드가 있어요. 당시 이제 검찰총장에 해당하는 사람이 금서니까 뭐냐 갖고 와. 그래서 한번 읽어봤어요. 너무너무 재미있어. 그래서 몰래 먼저 한 지를 샀어요. 집에 갖다 놓고. 그리고 이제 금서시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제 백과사전을 이제 봐야 돼요. 자. 이 사람이 이제 디드로예요. 자, 여기 이제 백과사전인데, 프랑스 말로는 이제 앙시클로페디 그렇게 불러요. 영어로는 이제 인사이클로피디어고, 백과전서라고 하기도 하고 사전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옛날 일본식으로 이제 그 말이 들어와가 백과전서가 되는데 관계없어요. 백과사전으로 해도 괜찮아요. 자, 그런데 딕시오네르 해전에 데시앙 대자, 메티에. 시앙스는 학문이에요. 과학. 그 다음에 R은 뭐, 예술, 음악, 미술, 뭐 이런 건축. 그 다음에 메티에는 뭐냐 하면은,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굳이 번역을 하면 공예예요. 그러니까 옷감을 짠다든지, 가구를 만든다든지, 뭐 옷을 만든다든지, 도자기를 만든다든지, 그런 도구들, 일상적으로 필요한 이제 그런 걸 만드는 기술들, 그런 것을 이제 하는. 톰무 푸르미에는 1권이에요. 옆에 보시는 요거는 이제 페이지를 넘기면 나오는 첫 번째 이제 표지, 속표지죠. 사진. 그래가지고 빛을 비춰주는 이제 그런 걸로 해서 표지를 장식을 한 거예요. 자, 그 위에 있는 요거는 뭐냐? 요거는 시스템 피규레, 그러니까 그림으로 백과사전 전체의 개념을 도표식으로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코네상스 위메니까 인간의 어떤 지식 혹은 이성을 분류한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메모와 기억력, 메모리. 여러분 지금 메모리 그러면 USB만 생각하는데 메모리. 그 다음에 뭐야? 회종. 그 다음에 이미지네이션. 자, 기억.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따지는 거, 논증하는 거, 이성. 그 다음에 상상력. 그렇게 인간의 두뇌 활동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카테고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하위 카테고리를 만든 거예요. 자, 뭘까? 이제 인간의 정신을 초보적이긴 하지만 분류하는구나. 분류하는. 자, 그러면은 저렇게 인간 정신을 분류하면은 뭐랑 부딪힐까? 인간 정신을 지금까지, 저 책이 나올 때까지 인간 정신을 온통 차지하고 있었던 영역이 어디야? 종교지. 종교 내지는 미신 이런 것들이지. 그죠? 특히 카톨릭 교리에서 인간의 영혼은, 인간의 정신은 뭐 하면서 다 따졌잖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선생님 강의를 듣잖아요. 선생님 강의는 교양 강의야. 그래서 깊이 못 들어가. 그런데 옛날 책이라고 해서 무시하고, 옛날 거라고 해서 무시하고, 여러분이 교회 성당 안 다닌다고 해서 종교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자, 백과사전이 왜 그 당시에 금서가 됐는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단어 하나, 개념 하나 갖다 놓고 정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랑 부딪혔다고? 카톨릭하고 부딪힌 거예요.
그럼 선생님, 그 당시 카톨릭의 권위는 엄청난 거였네. 상상을 불허해. 상상을 불허. 자, 조금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하고 딴 얘기를 좀 해봐야 돼요. 자, 여기 저희 성당 다니시는 학생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실래? 성당. 네, 우리 이렇게 있죠. 지금 성당에서 고백성사 보나? 1년에 한 번 하지. 네? 네, 그래요. 그런데 그 고백성사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행위예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지구상에 나타난 모든 종교 중에서 고백, confession, 이제 영어로 이제 불란서 말로는 페니탕스라고 하는데 사크로망, 이렇게 자기가 지은 죄를 고해 신부 앞에서 고백을 해요. 어저께 제 친구가 멋있는 백을 들고 나왔는데 제가 얼마나 지치고 났는지 모르겠어요. 신부님 어떡하죠? 제 마음을 뭐 별걸 다 고백을. 제 여자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그 여자친구가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저도 사랑하게 됐어요. 신부님 어떡하죠? 뭐 그런 고백도 할 수 있어요. 자, 고해, 고백하는. 그런데 13세기에 고해하는 게 의무가 돼요. 1년에 한 번 하는. 그 라테라는 공의회, 불란서 말로 꽁실 그러는데 공의회에서 법으로 딱 정해버려요. 그런데 그 당시는 다 카톨릭이니까 얼마나 많겠어, 고해하라고 오는 사람들이. 그럼 별 사람이 다 있잖아. 쌍놈도 해야 되고 양반도 해야 되고 귀족도 해야 되고 뭐 누구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돼. 특히 말하기 힘든 고백이 뭐야? 성적인 거야. 그 당시는 돈을 줬어, 고백하고 신부한테. 그러니까 이 돈에 눈이 먼 신부들은 또 돈벌이야. 뭐야? 무슨 죄 졌다고? 알았어, 빨리 가. 됐어, 속죄 됐어. 돈 내. 다음. 이렇게 하고. 자, 여러분, 고해의 역사가 있어. 굉장히 재밌어. 그러면 고해를 하고 죄를 속죄 받았느냐? 물어보. 완벽한 회개를 했느냐, 불완전한 회개를 했느냐 가지고 몇 세기를 떠들어 신학자들이. 눈높이에 맞춰야지. 일반 신도들이 다 무식하고 막 그냥 막 사는 사람들인데 그래도 고백을 해야 되니까 왔는데 그 사람들한테 무슨 토마스 아퀴나스 얘기해주고 말이 안 되잖아요, 신부님. 그냥 어떻게 해야죠. 그런 주장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장사꾼처럼 하면은 정말 회개를 하니? 안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당장 고해실 떠날 때 속죄를 했다고 됐다고 이제 마음 놓고 살라고 보내야 되는데 까다로운 신부는 입담으로 다음에 또 와 너 그리고 보내는. 그러면 고해실 나가는 사람이 찜찜하잖아. 그리고 자살도 하고 막 그래요. 별 사건이 다 일어나.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왜 그 고해가 중요하느냐. 계몽주의 시대 때 장 자크 루소가 꽁페스형이라는 자서전을 써. 그게 프랑스 문학의 중요한 특징이 되고 그로부터 100년 있다가 프로이트의 무의식이 나와. 왜 중요하느냐? 그거는 상담 의사를 만나서 치료하는 거예요. 말로 토킹 케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통해서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행위, 그게 어디서 나왔다? 고해에서 나와. 그게 문학으로 들어와서 자서전이 되고 그게 나중에 정신분석학의 상담 치료로까지 가는 거예요. 그 전통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럼 영혼의 죄 사함을 얻는 것은 인간의 의지 때문에 되는 거냐? 말을 다 했기 때문에 속이 시원한 거냐? 아니면 초월적인 영적인 존재가 있어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렇게 된 거냐? 이제 논쟁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뭐라 그런 거야? 초월적인 거 없음. 그럼 어떻게 돼? 인간 이성, 기억, 상상력 그런 것만 가지고 얘기했다. 쟤네들은 영혼을 무시했다. 저거는 이단이다. 판금 이렇게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은 그것만이 아니지. 그죠? 자, 다른 것들도 마녀 뭐 이런 거 역사적인 사실 같은 거 기술할 때도
그 당시에 그걸 기술하는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서 달리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하나 문제가 돼요. 자, 그래서 판금이 되는 거예요. 달랑베르하고 디드로가 편집을 했지만 나중에 달랑베르는 나가요. 나 안 하겠어 그러고 그래서 디드로 혼자 다 해요. 20몇 년 동안. 뭐 죽을 똥을 쌌지. 그렇게 고생을 한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사계의 권위자라고 해서 이제 그 분야에 잘 아는 사람들한테 원고를 맡겨요. 받아야 되고 편집해야 되고 찍어야 되고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저 책이에요. 기념비적인 거. 자, 여러분 백과사전은 언제부터 있었을까? 고대 로마 때부터 있었어요. 초보적이지만. 자, 그럼 지금 여러분은 백과사전을 뭘 써? 집에서? 백과사전 뭐 써요? 집에서? 그렇지, 네이버지. 선생님은 다음을 더 많이 쓰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주로 위키피디아도 보고 한국 위키피디아는 거의 볼 게 없더라고. 좀 안심해. 기대하고 들어가면 없어. 자, 그런데 뭘 얻을까 우리가? 뭘 얻을까? 이제는 위키피디아나 뭐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거 백과사전 들어가면은 무료지. 무료야. 무료. 엄청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식인 해가지고 이제 데이터가 쌓이지. 다시 편집해가지고 올리고 뭐 하겠지. 자, 옛날에는 선생님 여러분만 할 때는 이제 동화 백과사전 뭐 해가지고 30권짜리 사. 몇 년 전에 선생님이 치웠어. 그 이제 그냥 분리수거할 때 내놨어. 얼마나 아까운 줄 몰라. 얼마나 아까운 줄 몰라. 근데 그게 다 들어간 거 아니야. 자, 여러분 네이버는 어디서 갖고 왔어? 자료를? 그게 두산 동화 백과사전이야. 지금도 로열티를 내. 그래서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일본 걸 베낀 거거든. 두산 동화가. 그래서 일본식 표현이 옛날에 많이 있어. 지금 많이 없어졌어. 자, 우리나라는 백과사전을 혼자 힘으로 만들지 못했어요. 그 중요한 작업을 안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네이버 본다 말. 그러면은 무료야. 그러면은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접근 가능한 거지. 지식이. 자, 그러니까 열려 있는 거예요. 지식이. 그러니까 뭐다? 지식인, 지식 공유야. 지식도 민주화된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액세스가 가능해. 접근이. 그죠? 물론 보고 안 보고는 여러분 개인의 이제 판단에 맡기는 거지. 그러나 공유가 돼 있어. 자, 두 가지가 굉장히 큰 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얘기를 했어요. 자, 또 하나 이제 여러분이 잘 봐야 되는 게 있어. 아, 선생님, 인간 정신을 잘랐네요. 그죠? 메모리, 기억, 메모와 해성, 영어로 리전, 이성, 그 다음에 이미지네이션, 분류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건 인간의 이성, 인식 작용만 그런 거고 또 뭐 다른 분야도 있겠지. 해부학, 몸에 대해서 또 뭐 경제에 대해서. 자, 이제 뭐가 바뀐 거야?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인간의 지식 체계를 분류하는 거예요. 분류. 자, 잘 봐요. 이걸 뭐라고 그러는 거야? 이걸 담론이라고 그러는 거야. 디스쿠, 담론. 자, 담론이 뭐냐? 자, 이제 인문학, 그 다음에 사회학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예를 들어볼게요. 바이올로지라고 있어요. 생물학. 지금은 바이올로지로 지금은 존재하지를 못해. 케미컬 바이올로지, 생화학이야. 그 다음에 분자 생물학까지 가. 지금은 그런 시대야.
그렇죠? 자, 그런데 옛날에 바이올로지가 나오기 전에는 뭐가 있었어? 자연 철학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 그 전에는 뭐가 있었어? 경제도 마찬가지. 지금은 이코노미, 경제학과가 있어. 경영학과도 있고, 경제 수학도 있고, 다 있어. 그런데 경제학이 나오기 전에 우린 돈 얘기를 어떻게 했어, 옛날에? 지참금, 세금, 현금, 유산, 상식적인 얘기만 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파이낸스라는 개념도 없었어. 금융이라고 하는. 자, 경제학이 탄생한 거고 바이올로지, 생물학이 탄생한 거. 인문사회과학이 나오기 시작한 거. 옛날에 추상적으로 어림짐작으로 했던 그런 지식, 뭉텅구려 있던 것을 나누고 또 나누면서 담론이 생기는 거야. 가장 심하게 그런 담론이 세분화되는 게 어디야? 전문가들만 알 수 있는 게 그게 법이야, 법. 그래서 법학 전문대학이라든가 법과대학에 들어가는 건 뭐야? 그 말을 배우는 디스쿠르, 언어 체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대부분 알아요, 법을. 교통 법 어기면 뭐고, 무슨 민법은 어떻게 되고, 뭐 형사소송법까지 지금부터 공부하면 2년 안에 못하겠어? 언어를 배워. 여러분이 의사한테 처방전을 받아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 개발세발 쓰니까. 의사들만 쓰는 전문 용어와 그 용어로 이루어진 하나의 별도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경제학도 마찬가지. 그렇게 경제학자가 많은데 왜 계속 경제 위기는 터지나? 그 사람들은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야. 전문 용어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예요. 문학 비평가가 왜 소설을 못 써? 그건 다른 거거든. 그렇게 소설을 잘 읽는 사람, 너 써봐, 임마, 그러면. 그게 아니란 말이야. 미술 비평가가 그림 안 그려. 자, 각 영역마다 언어가 있고, 어휘가 있고, 그걸로 조직되는 언어 체계가 있어요. 그걸 디스쿠르라고 그러고. 자, 백과사전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지금 일으킨 혁명이 뭐다? 이제 그런 인문사회과학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분석한 건 선생님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 사람들이 분석을 했어요. 자, 이제 푸코 같은 구조주의자들이 분석을 하고 했죠. 나중에 여러분 이제 대학원 가고 하면 이제 다 배워요. 자, 문제는 뭐냐? 그럼 옛날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세계를 인식하고 나와 세계의 관계를 맺어주고 살았냐? 그게 뭐예요? 그게 소우주, 대우주야. 인간은 소우주다. 그래서 인간 몸속에 있는 혈액, 내분비 이런 걸 가지고 사원소 개념을 도입을 해서 거기서 나온 옛날 원시 과학이 뭐야? 그게 알시미스트야. 뭐라 그러지 그걸? 연금술. 자, 그러니까 그런 미신 비슷한 유사 과학에서 심리학도 마찬가지예요. 유사 심리학이 있어요. 유사 심리학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두고 간 물건을 딱 만지면은 내가 그 사람의 이력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있어. 염력, 이렇게 젓가락 같은 거 있으면 이야 하면 젓가락이 휘잖아. 뭐 이런 거. 옛날 사람은 다 그런 거 있었어. 지금은 그게 이제 뭐야? 여러분이 조그마서 선생님이 얘기했던 다른 사람이 두고 간 물건을 만지면은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게 뭐야? 지금 휴대폰이잖아. 이것만 풀면은 다 나오잖아. 아, 이 새끼 맨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야동만 받고 뭐 다 나오단 말이야. 그지? 뭐야, 그게? 이제 IoT, 센서 때문에 뭘 끄떡끄떡거리고 그러냐. 자, 그죠? 이제 그 전자기술 때문에 이제 가능한 건데, 개념은 옛날부터 다 있었어. 인간이 이제 사람과 소통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유사과학에서 정밀과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것까지는 안 보여줬는데, 프랑스 혁명 때 라부아지에라고 하는 화학자가 있어요. 그 화학자는 맑은 티엔, 또 술 먹었구나.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 남자친구야? 그럼 잠은 좀 깨워야지. 어? 나중에 또 얻어맞아? 그래서 저기 뭐야 선생님 강의할 때는 조금 긴장해서 들어줘요. 자, 뭘 얘기하다가 응? 그러니까 선생님을 자꾸 강의를 방해하면 흐름이 끊겨져. 자, 그럴 수 있어. 근데 이제 자, 그 라부아지에가 뭘 발견한 사람이야? 자, 뭔가가 이 허공 중에 떠다닌대. 에테르 같은 게 그런 식으로 화학작용을 해서 연소가 되는 것도 뭐가 있기 때문에 떠다닌다 이거야. 그건 완전히 유사과학이야. 그 라부아지에가 뭘 발견한 거야? 자, 연소작용부터 시작해가지고 산소 개념, 그 다음에 물이 H2O로 되어 있다는 개념을 잡기 시작해. 이 세상의 모든 물은 H2O지. 자, 중요한 개혁이 일어나요. 과학적인 사고. 그게 계몽주의. 그러니까 그런 화학만이 아니라 정치, 상권분립이 몽테스큐에서 나오잖아. 그죠? 자유연애론 같은 게 나오고 자연에 대한 사상이 교육론 같은 것이 루소부터 나와. 정치 체제에 대한 거를 볼테르 같은 사람들이 소설을 통해서 막 또 얘기해. 자, 그런 것들이 각 분야에서 나오면서 디드로가 백과전소로 종합을 시도한 거야. 자, 이제 19세기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인문사회과학, 자원과학이 이 토대를 기초로 해서 비약적인 발전을 하기 시작해. 그 토대가 계몽주의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다? 언론의 자유가 있어야 돼. 그래서 프랑스 혁명 때 잠깐 설명했던 바스티유 감옥 같은데 디드로, 특히 볼테르 같은 애들은 들어가요. 몇 개월씩 들어가 있어. 꼭 뭐 책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볼테르 같은 경우는 이제 귀족이랑 싸워가지고 이제 욕하고 그래가지고 잡혀 들어가고 그래. 여하튼 바스티유 감옥 같은데 이제 들어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백과사전은 판금돼. 그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게 지금 와가지고 21세기의 블랙리스트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될 얘기예요. 그리고 국정역사 교과서도 옛날엔 필요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야. 왜? 역사의 개념이 달라졌거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데 자꾸 국가에서 정한 걸로만 보라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자, 필요가 없는 게 아니에요. 국정교과서가 있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자, 또 하나 시간이 다 됐는데, 자, 백과사전에서 또 하나 중요하게 여러분이 여겨야 되는 것은 뭐다? 수많은 이미지 자료가 있었구나.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죠. 메띠에라고 하는 것은 공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도 기둥 모양을 이렇게 굉장히 정밀하게 측정을 해가지고, 자, 선생님이 프랑스 혁명 때 많이 이제 얘를 건너뛰었는데 프랑스 혁명 때 미터법이 나와요. 그리고 인권선언은 선생님이 번역해서 다 자료실에 올려놨어요. 자, 보세요. 자, 그래서 그 전에라도 계몽주의 시대 때도 이렇게 다 길이를 재가지고 기둥 모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 해부한 거예요. 해부해가지고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까지를 다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큰 혁명이에요. 왜냐면은 이 당시는 아니었지만 저 때부터 한 100년 전, 150년 전만 해도 마녀 사냥을 할 때 사람 이 점이 있잖아. 사람 몸이 점이 많아요. 그 마녀 사냥을 할 때는 저 점으로 마귀가 들어갔다 해서 점을 찔러. 그럼 사람 죽는 거야. 아주 무지몽매해서 그건 뭐 동서양을 불구하고 그래. 자, 이제 해부학을 하는. 자, 다 피부를 벗기니까 인간이 똑같거든. 흑인이나 노란 놈이나 하얀 놈이나 잘 사는 놈이나 못 사는 놈이나 왕이나 인간은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그림이에요.
우주복 입고 다 달날아갔는데 거기서도 백인 흑인 따질 거야? 어? 아니잖아.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첫 번째 혁명 얘기할 때. 귀족의 피가 팔에 찔러봤어. 그랬더니 아니잖아. 자, 의학적인 객관적인 과학적인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보는 개념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게 큰 혁명이에요. 자, 이거를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판화로 제작을 해가지고 이미지로 보여준 거예요. 굉장히 큰 거죠. 자, 어느 정도로 자세하게 나오냐면 마차.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조금 정성을 들이면 한 몇 개월 걸리면 마차 한 대를 만들 수 있어. 만들 수 있어. 그렇게 세세하게. 그러니까 뭐다? 프래그마티즘. 아, 굉장히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책이었군요. 그런 지식이었군요. 그러니까 인문사회학이라든가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메모리, 리전, 이미지네이션도 분석도 했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해준 거야. 그러니까 인기를 끌 수밖에 없었지. 그리고 이렇게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미신이라든가 이런 거 다 없애야 돼. 그런 것까지 개입해가지고 이런 거 못해. 과학적인 사실은 과학적으로, 의학적인 사실은 의학적으로 접근해야 돼. 근데 그거를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종교 좀 잘못된 그릇된 생각을 갖고 있는 종교인들은 얼마든지 시비를 걸 수 있는. 아까 같은 해부학도 마찬가지. 마귀가 들었다고 해석을 했는데 그게 아니거든. 그러면 자기 생각이 틀린 게 돼버리니까 괜히 생태집 잡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자세하게 돼. 자, 이건 대생하는 방법, 열쇠 종류 다 나와 있어. 그다음에 여자의 안에 코르셋 만드는 방법, 정원, 오솔길 만드는 방법까지 다 나와 있어요. 건축, 공예, 의학 다 나와 있어요. 두개골 모습 뭐.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몽주의 시대 때 모든 지식을 모았다, 분류했다. 그런데 단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한 영역에 고유한 시스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천천히 인정하고 고유의 어휘로 어휘집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게 19세기 들어와서 이제 디스쿠르가 되고 그것만 전공으로 하는 학문의 영역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계몽주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다. 아까 봤던 세 가지 그림 속에 나와서 책은 그 뒤에 있는 백과사전, 그 다음에 몽테스큐의 법의 정신, 볼테르 이런 사람들의 책을 루이 15세한테 보라 그랬는데 루이 15세는 완전히 눈이 멀어가지고 딴짓만 하고 있었던 거야. 자, 이제 혁명이 가까워왔다. 후라고나르가 그린 책 읽는 젊은 소녀의 그림 속에서 가벼운 책, 새끼손가락을 치켜들고 두 손가락으로만 볼 수 있는 가벼운 책이 뭐다? 그게 볼테르 책이야. 디드로의 연애소설들이야. 가볍게 읽는 거야. 자, 이제 여자도 문맹을 벗어나서 서서히 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그 그림을 그릴 때는 포즈를 취한 거야. 책 읽는 사람을 우연히 옆에서 몇 시간 동안 그림 그린 건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일부러 포즈를 취했지만 화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런 거다. 책을 읽는, 여자도 책을 읽을 수 있는, 지식을 흡수할 수 있는, 또 가벼운 연애소설 같은 가벼운 책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자, 출석부 주세요. 출석부 앞으로 보내요.